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원의 바이오민 내공학과에 있는 예종철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강연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주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 AI 시대에 있어서 국가표준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2016년에 그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이가 경기를 해서 이겼을 때 이제 기자회견 했던 사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중 강연에 가면 항상 보여주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알파고가 우리나라의 이런 과학계를 떠나서 전 사회적으로도 많은 쇼크를 줬고 인공지능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 사진보다 여러분들한테 좀 주의 깊게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여기 데미스 하사비스 옆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실 이때 이 데미스 하사비스가 사실 우리 과에 이제 초청 강연에 그 전에 계획이 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유명한 그 반향 일일 것 가는 걸 모르고 온다고 했다가 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도까지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강의에 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이 데미스 하사비스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자기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이거를 그 고등학생들한테 막 강연을 했었더니만 이 사진 찍었다고 저보고 그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결국은 이 알파고 옆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유명해진 정도로 이제 AI가 얼만큼 많은 이제 파급을 주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정적인 예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랩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크게 많이 주목을 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왜냐하면 그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윈터라고 하는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이제 하입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실망한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인공지능이 그 전에 그 약속한 것만큼 많은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파고 얘기를 보면서 이제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그때부터 저희 학생들이랑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2016년에 그 국제적으로 이제 그 엑스레이 CT에 이제 저선량으로 찍은 것들의 노이즈를 없애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돼서 국제적인 챌린지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알파고를 보면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옛날에 했던 방법을 하지 말고 새롭게 한번 인공지능으로 이 로더 시티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우리 학생 보고 시켰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결과를 가져왔는데 딱 보는 순간 그동안 우리 연구하는 거 다 적고 이제부터는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갓선이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는데요. 1등 한 건 저희 졸업생 김경상 박사인데 그 당시에 옛날에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이제 디노이징을 했던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했었던 방법으로 한 디노이징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얼만큼 이게 많은 파급 효과를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이 논문은 한 대여섯 번밖에 지금 사이테이션이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했던 거는 거의 300번 가까이 이제 사이테이션이 될 정도로 이 분야에 이제 클래시컬한 논문이 됐고요. 그만큼 이 분야를 완전히 바꾼 중요한 대표적인 연구가 되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얼만큼 중요한 파급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또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보통 이제 이런 연구들이 학계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실제 임상이나 아니면 제품으로 나오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용한 그 엑스레이 CT 저선량으로 만든 알고리즘은 불과 저희가 2016년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2018년에 벌써 이제 사업화가 돼서 이제 캐논이 처음으로 이제 이것들을 프로덕트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GE가 트루 피델리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내에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제품을 내서 병원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의료 분야를 딱 보면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다루지 않는 분야가 전혀 없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단 분야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그 안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질환을 진단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으로 하는 게 사람들보다 더 좋기도 하고 아니면 비슷하기도 하다 하는 것들 처음 논문을 내면서 이제 탑 의학저널에 내면서 이제 엄청난 반향들을 일으켰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피부암도 인공지능으로 하면은 더 비슷하게 아니면 더 뛰어나게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그 연구진들이 이제 진단 분야의 의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의사들을 돕는 일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생겼죠. 국내만 하더라도 뭐 체스트 엑스레이 이용한 뷰너나 루닛이라든지 이런 여러 회사들이 이제 의료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진단을 하겠다.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도와주겠다 하는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진단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영상의 그런 영역을 암을 잘라내는 이런 영상의 그런 영역화,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아니 영상들을 이제 움직였을 때 서로 맞춰주는 뭐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는 그런 정합이라는 분야까지 모든 지금 현재 가장 탑 스코어를 이루고 있는 알고리즘들은 다 인공지능으로 이제 채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 이 사람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프리 힌튼이라고 인공지능의 가장 큰 대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너무 파피하니까 이 사람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내용을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지금 의사들은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이제 의대에서는 그 레디올로지스트,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트레이닝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여기 만화들 보셨을 것 같은데 만화 보면 얘가 이제 막 뭐 새를 쫓아가는 뭐 그런 만화 있죠. 코요테라고 하는 이런 그 동물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막 쫓아가다 보면 이 절벽 위에 이제 와서 이 밑에가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리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트레이닝 하는 거는 밑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이 코요테 같은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제는 더 이상 영상의학과 선생님을 트레이닝 할 필요 없고 인공지능에 맡기면 된다. 라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죠. 물론 이 말이 이제 이 제프리 힌튼이 한 것 중에서 가장 실수한 말들 중에 하나예요. 이것들을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심포지엄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이거 보여주면서 이건 틀린 말이다. 인공지능은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Augmented Intelligence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라디올로지스트들을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이지 라디올로지스트를 리플레이스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라디올로지스트를 그 사람들을 이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아는 영상학과 선생님과 인공지능을 모르는 영상학과 선생님으로 나눠질 거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영상학과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떠나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그런 키워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거는 옛날에는 이제 증거 중심으로 아니면은 의사의 직관에 의해서 환자들을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과정을 떠나서 이제는 어떤 빅데이터, 의료 빅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를 하자는 것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거의 가장 키가 되는 요소가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마켓을 보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인공지능이 한 110억 달러 정도 2023년에 이제 차지할 것이라고 이제 그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매년 급격하게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의료 분야에서 파급 효과를 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공지능이 특히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딥러닝 이런 것들이 왜 의료 분야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나 하는 것들을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사실은 그런 기계학습 그런 뭐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 다이고니시스 그러니까 진단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왜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엑스레이 데이터가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그런 심박 EKG 데이터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유전자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이것을 학습하기 편한 피처들을 어떻게 그런 특성들을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노하우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피처를 뽑아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방법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나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에 비해서 이 딥러닝이 최근에 들어서 의료 분야에 가장 큰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걸 뛰어든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집어넣기만 하면은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이 딥러닝 그 알고리즘이 이런 피처라는 것들도 자동으로 끄집어내고요.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그 클래시파이어에 해당되는 것도 자동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데이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딥러닝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의료 영상에 관련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학부생들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그 교수님 개별 연구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사실 시킬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논리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수학도 좀 배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컴퓨터도 좀 배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이미 개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시킬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딱 학생들 오면은 데이터 주고 그 다음에 뭐 파이토치라든지 텐서플로우라든지 이거만 주고 한번 해보라 하면은 이렇게 수학 많이 해가지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게 아무나 이제 할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딥러닝이 이 사회에 큰 임팩을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AI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이런 의료 분야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하나가 보시다시피 아무나 데이터만 있으면 이거를 이용해서 조금의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성능들을 낼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미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드럭 디스커버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유전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딥러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한다든지 약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성공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이 의료인공지능을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만 있으면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런 알고리즘이 이제 어떤 피처도 익스트랙션 하고 피처도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도 만들어서 진단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큰 장점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학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가비지를 집어넣으면 가비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정제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오염되어 있는 종류의 다양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인공지능이 하는 거는 암만 알고리즘 좋아봤자 결국은 나올 수 있는 건 그 가비지에서 나온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죠. 결국은 콩을 심었는데 이게 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비지를 넣었는데 어떤 데이터가 정제되지 않는 데이터를 얻었는데 좋은 결과를 나오는 걸 기대하는 것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 떠나서 요즘에 많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인공지능의 첨단을 걷는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GPT-3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GPT-3는 그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이 인공지능 컴퓨터고요. 얘네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자연어 처리했던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이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몇 조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이 GPT-3 쓰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주 멋있는 이제 영어들을 썼는데요. 뭐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말이 다 됩니다. 이 영어로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다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기계인지 사람인지 이 라이팅을 한 것만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는 이 리포트까지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이런 뛰어난 성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서도 이 GPT-3가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이 된 것들 중에 하나는 이것들이 데이터를 얻는 과정 중에서 데이터 자체가 많은 여러 가지 보면은 그런 그 인종적인 차별적인 그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또 성차별에 대한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어보면은 그런 식의 이제 인종차별적인 말을 내고 이렇다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죠. 뭐 이 GPT-3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그런 우리나라의 이루다라는 그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루다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GPT-3 같은 이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연인들이 주고받던 이런 메시지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해서 자연어 처리를 하는 모델인데요. 결국은 그 데이터들이 모은 것들 때문에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문제가 되고, 또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이 대화에서, 카톡 대화에서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런 대화들이 많은 경우들을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런 바이어스가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의 대화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냐가 결국은 인공지능이 우리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중요한 결과를 보인다는 그런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그림은 이제 저희 학생들이 만든 건데요. 이 의료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저희 보여드린 건 뭐냐면은 이 지금 오토인코더라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트레이닝하냐면 그 정상 브레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트레이닝하고 나서 이제 정상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정상 데이터는 별로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암이 있는 데이터나 병변이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정상으로 바꿔줍니다. 결국은 데이터를 뭘 가지고 트레이닝 하냐에 따라서 사실 이런 것들이 바이어스를 줄 수 있다는 중요한 이슈가 됐죠.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하고 어떤 막적에 맞게 쓸 수 있냐. 물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진단에 사용하는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서도 결국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할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 이제 그 의료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거를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어떤 이제 인더스트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 8월에 이제 그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이 이제 공포가 됐는데요. 이 데이터 3법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가명 처리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걔네들을 이제 어떤 그 과학적 연구라든지 통계 작성이라든지 공익적인 이유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데이터 그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는 과정이 없이 인공지능이나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료 데이터는 단지 이제 익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을 보면 특히나 유전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서도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이제 닦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정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기업체나 이런 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과제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데이터를 어떤 그 정부에서 공인한 어떤 플랫폼에 올려놓게 되고요.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인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승인을 받고 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이제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을 하고 그 결과들을 가져갈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플랫폼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폼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중앙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롭게 연구하는 데는 아직은 제약은 하지만서도 어느 정도 기반은 갖춰져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이제 싼다고 할 때 이 데이터를 아무런 데이터를 가지고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을 학습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예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가 예로 인공지능에서 중요하고 결국 이 데이터를 특히나 이런 국가의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모은 작업에서는 결국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준화하고 어떻게 정제하고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